여기 미국의 정치부 기자가 한국이라면 치를 떨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칠 뻔한 게 한국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기자는 거의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가게 된 한국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합니다. 그 인물이 한 충격적인 행동과 말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 이 기자는 모든 걸 폭로하는 충격적인 글을 퍼뜨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슨 클라크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정치부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증오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제 소개를 들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하버드 출신 기자이자 여러 언론상을 수상한 베테랑이니까요. 하지만 저를 잘 아는 동료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곤 해요. 도대체 메디슨이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하면서요. 제게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서 가끔은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한국에서 살라는 날 선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가보면 당신도 이렇게 될 거라 말하죠.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에서의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한 번도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그곳에서의 6개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한국과 야구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도대체 거기서 뭘 보신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죠?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야기해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의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보스턴 글로브의 특파원이셨던 아버지는 매일 밤 서재에서 기사를 쓰셨죠. 메디, 진실을 쓰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단다. 그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하버드 재학 시절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상에서도 노트북을 놓지 않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넌 날 뛰어넘을 거야.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죠. 그때가 제가 2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저를 키우시면서 동시에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주셨죠. 주말이면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러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졸업 후 처음 잡은 펜으로 쓴 기사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아시아 선수 영입 전략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게 제 취재 기자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25에 저는 야망에 가득 차 있었죠. 언젠가는 퓰리처상을 받는 게 꿈이었어요. 30대 초반까지 저는 스포츠 기자로서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국제 스카우팅을 파헤치는 시리즈물로 상도 몇 개 받았죠. 그러다 제이슨 브라운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는 한국 야구계의 강한 반발을 샀고 현지 언론들의 반박 보도가 이어졌어요. 결정적으로 제이슨의 전 에이전트가 제보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편집국에서는 후속 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스포츠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때 편집장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정치부로 옮긴 건 제 스스로의 선택이었어요. 더 냉철하게, 더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2년 동안 워싱턴 정가를 취재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정치부 사무실에서였어요. 36에 제가 맞이한 또 하나의 터닝포인트였죠. 평소처럼 마감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건 그날의 첫 번째 충격일 뿐이었습니다. 클라크, 서울로 발령 났네. 편집장의 한마디에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서울이라니. 5년 전 그곳을 떠나올 때만 해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말이죠. 그때 제가 쓴 그 기사가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파원으로 가는 거야. 트럼프 시대의 한미 관계를 다룰 사람이 필요해. 자네가 적임자라고 봤어. 편집장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아버지를 떠올렸죠. 그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가서 진실을 찾아봐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스포츠 기자가 아닌 정치부 특파원으로서 그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편집장님, 제가 한국에 대해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는 5년 전과는 다르죠. 정치부에서의 경험이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그때의 실수가 완전히 잊힌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을 챙기면서 문득 그분의 마지막 기사가 생각났죠. 이제는 스포츠가 아닌 정치와 외교의 렌즈로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더 넓은 시각에서 더 깊이 있게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창가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진짜 저널리스트처럼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스포츠부에서 정치부로, 그리고 이제는 서울로. 제 인생의 여정이 또 한 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전광판의 야구 광고였어요. 안녕하세요, 감동저 장소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아이러니하죠? 이제는 정치부 특파원인데 여전히 야구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5년 전에는 스포츠 기자로서 이곳을 떠났는데 이제는 정치부 특파원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그때 제가 쓴 기사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클라크 씨, 이쪽입니다. 현지 스태프인 김도윤 씨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능숙한 영어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죠. 사무실 준비는 다 됐고 숙소도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라디오에서 야구 중계가 흘러나왔어요. 아나운서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저기, 채널 좀 바꿔주시겠어요? 기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아직은 야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야구 안 좋아하세요? 김도윤 씨가 물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그 기사를 쓸 때만 해도 제가 정말 옳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외국인 선수들을 너무 혹사한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확신에 차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윤 씨의 질문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요. 이제는 정치부 특파원이니까요. 야구가 아닌 한미 관계를 다뤄야 하는 거죠. 하지만 묘하게도 두 주제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면서 노트북을 켰어요. 첫 기사의 주제를 고민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한국의 스포츠 외교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금권 외교라는 키워드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하다. 타이핑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이건 또다시 제 편견이 만들어내는 프레임 아닐까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실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뉴욕 본사였죠. 클라크, 첫 기사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의 반응으로 가죠.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꼭 다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달라져야 해요. 정치부 기자로서 더 넓은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불편한 걸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5년 전에 그 기사가 과연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제 편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 아버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사를 쓰고 싶어요.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의문이 꿈틀거렸습니다. 과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편견에 사로잡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첫날 밤, 서울의 불빛 아래서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겠죠.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평택 미군기지를 취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취재는 꽤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군요. 저기 서울 방향 가시나요? 택시를 잡으려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니 예순 즈음 되어 보이는 신사분이었어요. 영어로 물어보시길래 같이 택시를 타기로 했죠. 미국 언론인이신가 보네요? 네, 뉴욕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분은 김민호 씨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프로야구단에서 단장을 지내신 분이더군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필 야구 관계자를 만나다니. 아, 혹시 제이슨 브라운의 그 기사를 쓰신 분이신가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5년이나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그 기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땐 많이 힘드셨겠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적대적일 거라 예상했는데 김 전 단장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연민 같은 게 느껴졌죠. 사실 그때 상황이 복잡했거든요. 제이슨이 한국에 올 때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선수의 아버지가 말기 암 투병 중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기사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죠. 구단에서는 특별히 배려를 많이 했어요. 시즌 중에도 수시로 미국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고 통역을 24시간 붙여주고 심지어 아버님 병원비도 일부 지원했죠. 택시 안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이슨의 실패를 전적으로 한국 야구 문화의 탓으로 돌렸던 제 기사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더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글쎄요. 어쩌면 당신도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니까요. 서울로 향하는 내내 김 전 단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이슨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구단이 어떻게 도우려 했는지, 그리고 결국 모든 노력이 왜 실패로 끝났는지, 가족 문제, 문화 차이, 언어 장벽, 거기에 부상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거죠.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외국인 선수 케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호텔 앞에서 헤어지기 전 김 전 단장이 명함을 건네줬어요. 혹시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연락하세요.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도저히 방위비 분담금 기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5년 전 기사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죠.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기사는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 제가 써야 할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년 전의 진실, 그리고 지금의 변화.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진실이란 건 항상 우리가 처음 본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걸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슨 브라운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한 건 김 전 단장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였어요. 지금은 보스턴 외곽의 고등학교에서 야구부 코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편집장에게 출장 신청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클라크, 자네 지금 정치부 특파원 아닌가?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전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야구 이야기가 아니라 한미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 거라고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저지른 실수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스턴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걱정했어요. 과연 제이슨이 저를 만나주기는 할까? 5년 전 그 기사가 그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말이죠. 메디슨, 정말 오랜만이네요. 고등학교 야구장 한켠에서 제이슨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눈빛도 맑아졌더군요. 한국에서의 일, 미안해요.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사과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의외의 대답이었죠. 제이슨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갔을 때 그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요.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었어요. 그걸 아는데도 계약을 했죠.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항상 미국에 가 있었어요. 구단에서 얼마나 배려해줬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할 정도로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무리하게 선택한 한국행.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도전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사실 제가 술도 좀 많이 마셨어요. 그땐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병환에 성적 부진에 구단에서 붙여준 통역사한테 막말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제이슨의 고백은 계속됐어요. 그가 한국에서 겪었던 진짜 어려움은 문화 차이나 언어 장벽이 아니었더군요.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구단은 제게 재활과 상담을 제안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는데 당시엔 그걸 거부했죠. 자존심 때문이었나? 아니면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요? 점심을 함께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구단이 그를 위해 준비했던 특별 프로그램들, 재활 트레이너의 헌신적인 노력, 심지어 가족처럼 대해주려 했던 동료들의 마음까지. 메디슨, 당신 기사가 틀렸다고는 못해요. 제가 실패한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건 한국 야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인 문제였죠.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5년 전 제가 쓴 기사는 진실의 절반도 담지 못했던 거죠. 아니, 어쩌면 진실을 완전히 왜곡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실패의 진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야기. 창밖으로 보스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야 조금은 진실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는 타이핑을 계속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더 넓은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미 관계든 야구든 그 모든 것의 진실은 우리가 처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으니까요. 보스턴에서 돌아온 후 한국 프로스포츠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치부 특파원의 신분으로 방문한 프로야구단 훈련장에서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여기가 저희 외국인 선수 전용 생활관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단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시설은 5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어요. 개인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주방, 24시간 운영되는 의무실, 심지어 선수 가족들을 위한 공간까지 있더군요. 제이슨 브라운 사건 이후에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 그게 프로의 자세니까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이건 단순한 시설 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한국 스포츠가 얼마나 진지하게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 전 단장이었어요. 그는 마침 이 구단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몇몇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김 전 단장이 보여준 자료들은 흥미로웠어요. 최근 3년간 한국에서 뛴 외국인 선수들의 성공률이 크게 높아졌더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선수들의 만족도였습니다. 실례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취재는 어떻게 돼가나요? 네? 그건 순간 멈칫했어요. 정작 제가 맡은 본업은 뒷전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실 지금 이 취재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연결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는 한 나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울이니까요. 제 말에 김 전 단장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시각으로 한미 관계를 바라본다면 아주 새로운 기사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단순히 실패를 교훈 삼아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혹시 케빈 파커 선수 인터뷰도 가능할까요? 다음 날 아침 김 전 단장에게 연락했어요. 케빈은 3년째 한국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였죠. 그의 성공 스토리는 제이슨의 실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물론이죠. 케빈은 특히 한국의 야구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예요. 팬들도 그를 무척 좋아하죠. 인터뷰는 생각 이상이었어요. 케빈은 한국말도 제법 했고 팀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 보였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에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구단과 팀메이트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죠. 이제는 제가 후배 외국인 선수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취재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문득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본업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편집장님, 특별 시리즈 하나 기획해도 될까요? 어떤 내용인데? 성장하는 동맹이라는 주제로요. 스포츠부터 안보까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조명하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편집장이 말했죠. 재밌는데 한번 기획안을 보내봐. 그날 밤늦게까지 기획안을 작성했어요. 한국 프로스포츠의 발전이 보여주는 성숙성, 그것이 한미 동맹의 미래에 주는 시사점. 글을 쓰면서 깨달았죠. 제가 보려 했던 건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요. 아버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시각이 제 눈앞에 펼쳐질까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특파원 생활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클라크 본사에서 원하는 건 이런 기사가 아니야. 편집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서 있었고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성장하는 동맹 시리즈의 첫 번째 원고를 읽어본 후였죠.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는 제 자신감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도 그 선상에서 기사를 써야 해. 이해가 가나? 이해는 갔어요.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었죠. 제가 최근 몇 주간 취재하면서 본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편집장님,
제가 본 현실은 좀 달라요. 한국은 이미 메디슨, 난 당신이 정치부 특파원이라고 알고 있어. 스포츠 기자가 아니라 말문이 막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성숙도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죠. 오후에 워싱턴에서 연락이 올 거야. 국방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주선해뒀어.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는 케빈 파커 선수와의 인터뷰 녹취록이 놓여 있었죠. 그가 들려준 한국에서의 성공 스토리는 제가 쓰려던 기사의 핵심이었는데 클라크 기자님 백악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김도윤 씨가 들고 온 자료를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들이 원하는 건 이런 관점의 기사였을 겁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다가 다시 덮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쪽에선 본사의 압박이, 다른 한쪽에선 제가 발견한 진실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으니까요. 메디슨, 잠시 시간 될까요? 김 전 단장이었어요. 그는 제 고민을 눈치챈 것 같았죠. 언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력자들이 원하는 말을 대신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발견한 진실을 전하는 걸까요? 그의 질문은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기자로서의 양심, 그리고 진실에 대한 책임. 문득 5년 전 제이슨 브라운 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나요? 제가 진실을 왜곡했던 그때도. 아니요, 그때의 당신은 적어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맞았어요. 지금의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다만 그걸 쓸 용기가 부족했을 뿐. 본사에서 또 전화 왔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엔 워싱턴 지국장이었습니다. 클라크, 우리 신문이 어떤 입장인지 알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죄송하지만 제가 써야 할 기사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진화하는 동맹.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치.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오늘 밤도 길어질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홀가분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죠. 아버지? 그렇게 타이핑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남은 건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기자로서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편집장에게 반기를 든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나았죠. 일단 저의 진화하는 동맹 시리즈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방위비 분담금 관련 기사도 함께 쓰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제이슨 브라운이 한국에 왔답니다. 김도윤 씨의 말에 고개를 획 들었어요. 제이슨이 한국에? 보스턴에서 만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말이죠. 야구장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요. 실패한 선수들의 재기를 돕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이슨과의 보스턴 인터뷰 이후로도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가 이렇게 빨리 한국을 다시 찾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메디슨, 내가 먼저 연락하려고 했는데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제이슨을 만났어요. 그는 전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죠.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실 당신과의 인터뷰가 계기가 됐어요. 그동안 피하기만 했던 과거와 마주하게 됐거든요. 제이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보스턴에서 만난 후 그는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해요.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한국 구단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건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가 참여하기로 한 프로그램은 세컨드 찬스라고 했어요. 메이저리그나 한국에서 실패를 경험한 선수들이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였죠.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여기서 최악의 실패를 겪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실패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저 준비가 덜 된 도전이었을 뿐. 제이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5년 전 그 기사로 일종의 실패를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도 가능했던 거겠죠. 한국은 제게 기회를 준 곳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5년 전 제가 썼던 기사가 얼마나 편향됐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글쎄요. 어쩌면 여기서 새로운 길을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코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선수들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카페를 나와 한강공원을 거닐면서도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제이슨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걸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메디슨, 당신도 이제 좀 자유로워진 것 같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그동안 제 안에 있던 편견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나 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정치적 논쟁도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실패에서 배우는 법을 아는 나라.
그것이 바로 성숙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요? 타이핑을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마치 제 마음처럼요. 아버지, 이제 진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편견도 선입견도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클라크 기자,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뉴욕 본사 정치부장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제가 보낸 새 원고에 대한 반응이었죠.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성숙한 파트너십을 향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강조해야 정치부장님, 잠시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어 말을 끊었어요. 5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지난 2달간 취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변화, 그들의 성장. 이건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돌아왔어요. 혹시 5년 전 그 야구 선수건처럼 또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번엔 달랐으니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때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가 처음 보는 것보다 복잡하고 깊어요. 제가 그걸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기사를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을 왜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기자의 길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기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죠. 이번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포함시켰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 한국이 보여준 성장과 변화는 그 자체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타이핑을 하면서도 제이슨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은 제게 기회를 준 곳이에요. 그래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메디슨,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김 전 단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낯익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이건 5년 전 제이슨 관련 서류들입니다. 당시 구단이 그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에요.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 서류를 펼쳐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제이슨의 아버지 병원비 지원 내역, 심리 상담 프로그램 기록, 재활 훈련 일지. 이걸 왜 지금?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날 밤 사무실에서 꼬박 세워 기사를 썼어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한미 동맹의 미래도, 그리고 제이슨의 이야기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새벽녘, 마지막 원고를 본사로 보내면서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죠. 어쩌면 이게 제가 기자로서 내린 가장 중요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 짧은 메일이 와 있었어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죠. 때론 침묵도 승인의 표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특파원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된 것 같다고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려 노력하는 그런 여정이요. 재발견된 동맹, 한국 시리즈의 첫 기사가 나간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메일이 쏟아졌죠.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특히 한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신의 기사는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워싱턴의 한 정치 분석가가 보낸 메일이었어요.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도 특별한 반발은 없었죠. 오히려 새로운 시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메디슨, 시리즈 후속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편집장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제 선택을 인정해 준 걸까요? 네, 생각해둔 게 있습니다. 이번엔 문화적 측면에서 한미 관계를 조명해 보려고 해요. K-팝부터 시작해서. 좋아요. 근데 야구 이야기는 더 이상. 아니요, 편집장님. 야구는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가 성장한 증거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편집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자네다워졌어. 기대하고 있을게. 다음 기사를 준비하면서 제이슨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죠. 다음 주부터 고등학교 야구부 코칭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제가 실패했던 경험을 나누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우리 모두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이슨도, 저도, 그리고 한미 관계도. 메디슨, 이번 기사는 좀 특별했어요. 김도윤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죠.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기사를 쓰면서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한국과 미국,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시리즈 두 번째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문화와 미국의 만남, 새로운 문화적 동맹을 향해였죠. 이번에는 더 자신감이 있었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타 회사에서 당신 기사를 인용하고 싶답니다. 김도윤 씨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제 기사가 이렇게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 부분이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진정한 특파원이 된 것 같아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걸 바라보는 제 시선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기사는 뭘로 가시나요? 김 전 단장이 물었어요. 그는 이제 제 멘토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한국의 스포츠 외교요. 야구를 통해 본 문화적 교류의 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좋은데요? 이번에야말로 제이슨의 이야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제는 그의 이야기를 온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패가 아닌 성장의 이야기로요. 사무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벌써 특파원 발령 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두려움과 편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채우고 있었죠.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요?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기자는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특파원 발령 6개월 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사를 쓰게 됐어요. 제이슨 브라운의 재기 과정을 다룬 특집 기사였죠.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슨이 인터뷰 도중 불쑥 꺼낸 말이었죠. 그동안 한 번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5년 전 그 시절에 대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팀 동료들과도 자주 다퉜죠. 하지만 구단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인터뷰 내내 울컥하는 순간이 많았어요. 특히 제이슨이 자신의 고등학교 야구부 코칭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말이죠. 여기 아이들이 저를 제이슨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제가 실패해서 배운 걸 이제는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인가 봐요.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CNN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여러 매체에서 후속 취재를 요청해왔죠.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본사 편집국장의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자네는 진정한 정치부 특파원이야. 스포츠를 통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미 관계의 본질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저희 시리즈를 퓰리처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거였죠. 아버지의 꿈이었던 메디슨 축하해요. 김 전 단장이 건넨 축하 인사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제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니까요. 이제 어떤 계획이에요? 글쎄요. 한미 관계를 다루는 책을 써보고 싶어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요. 그날 저녁 제이슨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자신감 넘치고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메디슨, 당신이 5년 전에 쓴 그 기사 말이에요. 미안해요, 제이슨.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기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제 실패를 직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밤하늘을 보며 걷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늘 강조하셨던 진실이란 게 이런 거였나 봅니다. 처음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복잡하고 하지만 결국은 더 아름다운. 아버지, 저 이제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아요. 서울의 밤하늘에 대고 속삭였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야구 중계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졌달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제 제 명함에는 뉴욕타임스 서울 지국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죠. 본사에서 특별히 신설한 자리라고 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써볼까요? 노트북을 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편견도, 선입견도 내려놓은 채 그저 진실만을 바라보는 기자로 성장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쩌면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렇게 저는 타이핑을 시작하며 중얼거렸어요. 앞으로도 쓸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마음속에는 편견이라는 무거운 짐이 가득했어요. 5년 전에 실패한 기사가 만들어낸 선입견,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을 대변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서 정치부 특파원이 된 불안감까지.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실이란 건 결코 단편적이지 않다는 것.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이슨의 실패 속에는 구단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이면에는 성숙해진 동맹의 모습이 있었죠. 무엇보다 한국은 저에게 성장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더 높이 도약하는 법을 배웠죠. 제이슨이 자신의 실패를 딛고 코치가 된 것처럼 저도 편견을 깨고 진정한 특파원으로 거듭났으니까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진실을 보는 눈을 이제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능력이었던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저널리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은 제가 편견이라는 벽을 넘어섰기에 가능했던 거겠죠. 서울에서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널리스트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다는 걸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행복하세요. 일본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지. 한국은 일본 아류작들 찍어내는 것뿐이잖아. 여기 미국의 핀테크 개발자인 한 여성이 일본의 전자제품이 세계 1등이라며 모두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자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건 일본이라며 도쿄로 떠나는데요. 동경하던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개발자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턴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실리콘밸리의 페이팔에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었어요. 당시 제가 주도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프로젝트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일본의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을 거쳐 현재는 서울에서 대형 은행의 디지털 기술 총괄을 맡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아시아 금융기술 대상에서 올해의 혁신가상을 받았답니다. 제가 거친 나라들이 좀 많죠? 시작이 일본인 게 좀 특이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늘 일본 기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일본 기술의 매력에 빠진 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방과 후 과학반에서 아시모 로봇 영상을 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인간처럼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로봇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그때부터 일본의 기술 문화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 또 소니 신제품 리뷰 보고 있어? 회사 동료들은 제가 점심시간마다 일본 테크 뉴스를 찾아보는 걸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니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 과정, 닌텐도의 참신한 게임 기획, 도요타의 자동화 시스템까지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은 늘 저를 놀라게 했으니까요. 실리콘밸리의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출신 동료가 서울도 좋은데 한번 와보지 그래?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알아보지도 않고 예의상 웃으며 언젠가 서울도 가보고 싶다고 답했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로 서울에 오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만요. 저는 늘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일본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일본 기업들의 개발 문화와 기술 혁신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라쿠텐 도쿄 지사의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글로벌 개발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력서를 써야겠어요.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상사인 톰에게 이야기했더니 의외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넌 항상 일본 기술을 연구하면서 열정을 보여왔잖아.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톰의 응원에 용기를 얻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면접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일본어로 진행된 기술 면접에서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었죠.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일본의 기술 트렌드와 라쿠텐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저희 의견을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엘리 씨의 일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인상적이네요. 저희가 찾던 글로벌 인재십니다. 면접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저는 제 책상 위에 있던 낡은 소니 워크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오던 일본의 기술 문화를 이제는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곳으로 가네요. 일본의 기술 혁신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다니. 퇴사를 앞두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로봇 공학의 선두주자이자 첨단 기술의 본산인 일본에서 저는 어떤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놀라운 기술들을 접하게 될까요? 저는 비자 발급을 마치고 짐을 꾸리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일본 테크 기업들의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소니, 닌텐도, 도요타, 이 기업들이 만들어낸 혁신의 역사가 담긴 페이지들을 넘기며 이제 제가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일본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네요. 이제 제가 동경해오던 기술 혁신의 현장에서 일하게 되다니. 그렇게 일본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챕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출근 날이 되었어요. 환영합니다, 엘리 씨. 이쪽이 당신의 자리예요. 그렇게 라쿠텐 도쿄 지사의 첫 출근을 한 날 기대감으로 가득 찬 제 마음과는 달리 사무실 풍경은 의외로 아날로그적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첨단 기술의 메카와는 거리가 있었죠. 무언가 위화감이 들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데스크톱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팩스 기계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정말 일본인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모든 직원이 최신 맥북을 사용했고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이 당연했는데 말이죠. 문득 한국 출신 대학 동기가 보내준 서울 스타트업 사무실 사진이 떠올랐어요. 전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 최신식 스탠딩 데스크가 가득했던 모습이요. 엘리 씨, 이건 휴가 신청서고 이건 업무일지, 그리고 이건 지출 결의서예요. 모두 도장이 필요하니 잊지 마세요. 인사팀 직원이 수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일본어였고 각각 다른 결제 라인을 따라야 했죠. 아, 네? 그런데 이런 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는 처리할 수 없나요? 우리는 기존 방식을 선호합니다. 확실하고 안전하거든요. 돌아온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동료들과 식당에 갔을 때도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두들 현금으로 계산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준비했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했고 한국 친구들은 삼성페이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자랑하곤 했었는데 말이에요. 전 결국 근처 ATM을 찾아 현금을 인출해야 했죠.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저녁에 동료들과 이자카야에 가도 주말에 아키하바라를 둘러봐도 현금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도 예상과는 달랐어요. 새로운 기능 개발을 제안하면 수많은 회의와 결제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산더미 같은 문서 작업이 쌓여갔습니다. 한국 개발자 친구는 매주 새로운 기능을 배포한다고 자랑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하는데도 몇 달이 걸리곤 했죠. 이 부분은 A팀의 승인이 필요하고 B팀의 검토를 거쳐 C팀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라면 하루 만에 결정될 일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또한 레거시 시스템도 큰 문제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코드베이스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는 극도로 보수적이었어요. 기터브도 제한적으로만 사용했고 대부분의 코드 리뷰는 대면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죠. 보안상의 이유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은 물론 한국의 IT 기업들도 이미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속이 답답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직원을 위한 시스템도 미비했죠. 모든 사내 공지는 일본어로만 제공되었고 영어 버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였고요.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려면 수십 장의 일본어 서류를 작성해야 했고 영어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 씨,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 할 것 같네요. 통장 정리를 위해서요. 인사팀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니. 모바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게 당연했던 제게는 큰 문화 충격이었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이메일 문화였습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극도로 격식을 갖춰야 했고 한 번에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도 여러 번의 검토가 필요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자유로운 소통 방식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죠. 이 부분은 좀 더 공손하게 써주시겠어요? 그리고 CC 리스트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상사의 피드백을 들으며 저는 문득 한국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친구가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메신저로 실리콘밸리 친구들과 도쿄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첨단 기술의 나라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요. 링크드인을 훑어보다가 우연히 본 서울의 IT 기업들. 그들의 현대적인 업무 환경과 빠른 의사결정 문화가 문득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라쿠텐에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도쿄 시부야의 한 카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팩스 때문에 골치가 아팠거든요.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서 처리를 위해 팩스를 보내야 했는데 기계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엘리 씨, 팩스가 안 되면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늘 하던 대로요. 팀장님의 말씀에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그러다 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훑어보다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한 은행이 완전히 페이퍼리스 시스템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디지털화되고 도장 대신 생체인증을 도입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미 오래전 일이었죠. 우리도 언제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은 분명 로봇 공학이나 자동차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왜 일상적인 업무 환경은 이토록 아날로그적일까요? 오늘 급여 명세서 확인하셨나요? 도장 찍고 제출해주세요. 인사팀의 요청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모든 게 전자문서였고 한국 회사들도 카카오톡으로 급여 명세서를 보낸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왜 아직도 종이로 주고받는 걸까요? 저는 점심시간에 동료인 야마모토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시스템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문화니까요. 야마모토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문화를 지키는 것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꼭 상충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프로젝트 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기획하는 자리였는데 보안 문제를 걱정하며 기존 시스템을 고수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제 제안은 언제나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끝났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이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상용화했다는 뉴스가 떠올랐어요. 또한 은행 업무도 여전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해외 송금을 하려면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야 했고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다시 지점에 가서 재설정해야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엘리, 일본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야.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 동료의 설명이었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안과 편의성이 꼭 반비례 관계일까요? 한국의 은행들은 생체인증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주말에 신주쿠의 전자상가를 둘러보곤 했습니다. 최첨단 전자제품들이 즐비한 매장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최신 스마트폰을 사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점원이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바로 일본의 아이러니구나. 첨단 기술 제품을 파는 곳에서조차 디지털 결제를 받지 않는다니. 더 아이러니한 건 그 옆 가게에서 팔고 있는 로봇 청소기가 인공지능으로 집안 구조를 학습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회사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제안했다가 큰 반발에 부딪혔어요.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는 위험해요. 보안팀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공공기관들조차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시 전 퇴근길에 타케다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타케타 씨는 말했죠. 사실 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죠. 실패하면 책임져야 하니까요. 이 말에서 일본 기업 문화의 본질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안정성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혁신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폰으로 한국 뉴스를 확인하다가 서울의 한 스타트업이 AI 기반 금융 서비스로 글로벌 투자를 유치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득 우리 회사의 레거시 시스템이 떠올랐고 이대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엘리, 일본 생활 어때? 그때 영상통화가 한 통 왔어요. 실리콘밸리 시절 같이 일하던 동료 제이슨이었어요. 지금은 서울의 한 핀테크 기업에서 일하고 있죠. 그냥 뭐 어디가? 커피 한 잔 사려고. 지갑을 놓고 나왔네. 이런, 얼른 돌아가서 가져와. 응? 아냐, 폰 결제로 하면 돼. 뭐라고? 아, 일본은 이런 게 없으려나? 서울은 정말 신기해. 여기선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하거든. 아침에 편의점에 갈 때도, 지하철 탈 때도,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폰 하나면 결제가 되더라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에는 제가 제이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자세히 얘기해줘. 거기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 제이슨은 자신의 사무실을 카메라로 비추었습니다. 개방적인 공간, 최신식 장비들, 그리고 가장 눈에 띈 건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좀 부럽더라고요. 지금 제 앞에 있는 풍경과 다른 광경의 기도 살짝 죽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게 페이퍼리스야. 전자결제는 기본이고 회의록도 자동으로 AI가 정리해주지. 아, 그리고 이건 정말 대단한데. 우리가 개발 중인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생체인증만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해. 제 눈이 커졌습니다.
라쿠텐에서는 새로운 기능 하나를 추가하는데도 수많은 서류 작업과 도장이 필요한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여기 금융 규제도 정말 선진적이더라고.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출시할 수 있어. 우리 팀은 지난달에만 3개의 새로운 피처를 론칭했어. 제이슨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핀테크 생태계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복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재택근무도 자유롭고 사내 카페테리아도 있어. 아, 그리고 이건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입사하자마자 최신형 맥북을 줬어. 물론 개발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구형 데스크톱을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개발 툴을 설치하려면 IT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떠올랐죠. 어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팀장님이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봤어. 2시간 만에 기본 기능이 구현됐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더라고. 제이슨의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하나의 기능을 추가하는데도 몇 주가 걸리는데. 그나저나 여기 물가가 진짜 합리적이야. 회사 근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하는 글로벌 개발자들도 많아. 다들 서울이 살기 좋다고 하더라고. 여기 대기업들도 외국인 개발자를 적극적으로 뽑고 있어. 저도 모르게 서울의 날씨를 검색해보았어요. 도쿄와 비슷하네요. 문득 진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야근은 어때? 도쿄는 너무 힘들어. 물론 바쁠 때는 있지. 하지만 우리 회사는 자율 출퇴근이야. 코어타임 외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업무 효율이 정말 높아. 제이슨이 보내준 사무실 사진들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최신식 휴게 공간, 수면실, 샤워실까지 개발자를 위한 환경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깜빡했네. 여기는 기술 스택 선택도 자유로워. 레거시 시스템에 발이 묶여있는 현재 상황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죠. 다음 달에 우리 팀에서 새로운 포지션이 열릴 것 같아. 관심 있으면 내가 레퍼럴 해줄게. 연봉도 도쿄랑 비슷하고 스톡 옵션도 있어. 통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착잡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 도쿄의 한 스타벅스에서 제이슨이 보내준 채용 공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T은행의 글로벌 핀테크 개발팀. 기술 스택도 복지도 개발 문화도 모두 완벽해 보였어요. 망설임 끝에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 라쿠텐에서의 프로젝트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저희 열정을 담았죠. 쓰고 보니 정성을 다하고 있더군요. 제 마음에 어떠한 동요가 일어난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바로 연락이 왔어요. 엘리님, 서류 검토 결과 저희가 찾던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화상 면접은 언제가 편하실까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길고 복잡했던 채용 과정과는 완전히 달라 깜짝 놀랐어요. 이틀 뒤 첫 면접, 그리고 사흘간의 기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화상으로 진행됐고 결정도 빨랐죠. 축하해, 엘리. 이제 우리 같이 한국에 있게 됐네. 제이슨의 축하 메시지를 받으며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또 다른 나라로의 이동, 새로운 환경에 적응. 그런데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T은행의 인사팀에서 모든 비자 발급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처리해 주었죠. 한국의 비자 발급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처리가 빠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 담당자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겪었던 복잡한 행정 절차가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팀장님께서 물으셨어요. 한국으로 가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 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쉽지 않네요. 가서 좋은 경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는 모든 게 순조로웠죠. 회사에서 소개해준 부동산 앱으로 원룸을 계약했고 휴대폰 개통도 온라인으로 미리 해결했습니다. 정말 일사천리더군요. 저는 이사 준비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도쿄에서 모았던 현금 다발과 도장들이 이제는 필요 없겠구나. 서울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홀가분했습니다. 입사하시면 법인카드와 최신형 맥북을 바로 지급해드립니다. 개발 환경 설정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인사팀의 안내 메일을 받고 있자니 가슴이 설렜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제 인생에서 예정에도 없던 한국이 불쑥 다가온 거예요. 이게 된다고요? 그렇게 입사 첫날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인사팀 직원이 제 얼굴을 한번 스캔하더니 모든 출입증 발급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생체 인증만으로 건물 어디든 출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일본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특히 한국인들은 늘 새로움을 추구했고 늘 빨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이슨의 말대로 정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한국에선 모든 일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간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엘리 씨가 도쿄에서 겪은 불편함을 다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봐요. 팀원들의 제안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외국인들은 겪지 않게 하자는 거였죠. 이런 구체화가 한국이 더 빠르게 발전하도록 기여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곳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제 휴대폰에 울리는 수많은 슬랙 알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문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개발 환경이었네요. 지하철에서 내려 서울의 야경을 둘러보며 문득 도쿄에서의 나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답답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자유로움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개발자로서 늘 더 나은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도쿄로, 그리고 이제는 서울에서 마침내 제가 꿈꾸던 혁신을 찾았고 이뤄가고 있네요. 어쩌면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특별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제 꿈을 이루어준 곳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변화가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기회를 발견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였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도쿄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서울의 혁신적인 기술 환경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문화를 알리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그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코딩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